안녕하세요. 울산 지역 예비 고3 학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어줄 EBS 입시대표 강사 윤윤구 인사드립니다. 정말 예비 고3들의 합격의 기술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강의만 잘 따라오고 그걸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나는 원하는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때 유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화면이죠, 그죠? 여기에 막 스크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스크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사실 나오죠. 여기서 요리를 진행하는 사람들과 스크린에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요리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 시간에 제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 핵심을 잘 짚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하는 이유는 본질은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리의 본질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 그러나 내가 열심히 따라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의 경험들을 자꾸 덧붙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요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모든 시간 동안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시키는 대로 사고하고 시키는 대로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The Spirit of 입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보시면 대학은 선발하는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입시의 본질을 바꾼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입시의 본질은 뭘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입시의 본질은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본질은 대학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실제로는 개별적으로는 한 명 이겠지만 그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전혀 다른 우수함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주관적인 단어거든요. 여기에 입시의 첫 번째 비밀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수함 말고요. 대학이 무엇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갖추고 있으면 대학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은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방법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맞죠? 수능을 잘 보거나 내신을 잘 보거나 아니면 논술 역량이 있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거나 실기 전형은 워낙 소수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법 네 가지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대학을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지금 시즌입니다. 왜? 예비 고3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겨울방학, 기말고사, 겨울방학 이거면 난 진짜 고3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가 가장 강력하게 나의 우수함을 어필할 수 있는 전형을 결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Right now. 알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정말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어쨌든 객관식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정시 전형, 내신 전형. 그것도 아니라면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 가는 논술 전형. 그것도 아니라면 객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 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선생님, 예비 고3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뇨?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거든요. 자, 어쨌든 2023학년도의 전형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2023년도 전형별 비율을 살펴보니까 제일 많은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44.3%. 근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국 대학이죠. 그러니까 전국 대학을 놓고 보니까 제일 많은 전형을 차지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신 전형이요. 내신! 우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신! 100명 중에 44명을 선발하는 거. 언론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시는 22%입니다. 그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23%.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건 좀 다른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그게 왜냐하면 전국 대학이기 때문에요. 198개의 4년제 대학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14개 대학을 딱 놓고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11.8%, 그리고 정시 전형이 42.9%,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36.2%, 그 다음에 논술이 8.7%.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형으로 대학 가실 거예요? 예비고3들을 만나면, 지금쯤 예비고3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시파요. 아니, 여러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정하세요. 진짜로요. 왜요?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결정을 별로 정보도 없이, 정시가 제일 많으니까 정시 전형.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가 제일 중요한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 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할 건지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할 건지에 따라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달라져요? 네,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4%거든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11.8%란 말이에요. 그나마도 여러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닌 뭔가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내신, 수능, 콜. 반면에 내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정시, 학종이 콜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재학생들이 가기가 힘들다.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다. 올해 수능에서 딱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시라고요. 제발 내신이 안 되니까 전 수능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42.9%인데 이 42.9%라고 하는 비율의 상당수가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그러려면 올해 전년도의 2022학년도의 입시의 특징을 잘 보면 올해 입시의 특징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N수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3%까지 올라왔어요. 44만 명 중에 13만 명 정도니까 30% 훌쩍 넘었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왜? 코로나, 여러 가지. 그죠? 코로나, 상위권 대학의 열망, 정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유요. 통합형 수능으로 가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졌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반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N수생 비율 증가하게 될 겁니다. 숫자는 별로 안 늘어날 거예요. 근데 비율은 생각보다 올해보다 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서너 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정시 비율이 4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정시를 바라보고 정시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반수 재수할 요인이 확 많아지게 됐다라는 것. 두 번째, 정시 반수생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약대 선발. 37개의 약대에서 1,700명을 선발했단 말이에요. 올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약대를 노리고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도 대단히 많았다. 그 다음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신설 내지는 확대 11.9%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15개 대학을 보게 되면요.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나게 되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그대로 2023년도에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N수생 증가할 거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 40% 유지될 거고요. 약대 선발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022학년도 지역별 입시 특징, 울산 지역의 입시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 그죠? 가능하다면, 자격만 된다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전역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선발 방식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대학별 입시 요강을 조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는 조금 다르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전역 내에서도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별 경쟁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 표를 보시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8.4%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11%고요. 논술은 44%인데 이건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요. 올해는 더 늘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약대 올해 정말 역대급 경쟁률을 찍었죠. 666대 1.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죠? 인천 경기 지역을 살펴보니까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네요. 그런데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인 울산대학을 살펴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3대 1. 그 다음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 4.5대 1, 서류형 3.5대 1. 그 다음에 의예과 113.67대 1.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갈 때의 경쟁률을 쭉 생각을 해보시고 울산 지역의 전형의 경쟁률을 생각해 보니까 서울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걸 따져보고 나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 이런 계획 세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살펴봅시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등 중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에요. 2020학년도에 수능 국수탄 표준점수 합계를 계산을 한 겁니다. 자연 계열이에요. 전국의예과가 393점으로 끊어졌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의 탐구, 자연 계열이니까 국어, 수학, 과탐이 되겠죠? 표준점수 합계가 393점으로 끊어졌어요. 이 393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수능에서 대략 매년 조금 다르긴 한데 이때는요. 국어에서 하나, 수학에서 2개가 틀리면 대략 393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실제로 전국의 의예과를 가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4개 안쪽. 물론 2점짜리냐 3점짜리냐 4점짜리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탐구 둘 다 맞았다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구 둘 다 맞았다라고 전제를 만점이라고 전제를 깔면 국어 수학에서 이렇게 틀려갔던 거예요. 스카이도 마찬가지죠. 스카이도 388점이니까 대략 한 5점 차이 나는 겁니다. 5점 차이 나면 표준점수 4점짜리 문제 한 문제 정도 되거든요. 3점짜리 한 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문제. 수능에서 5문제 내외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시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서성안이나 중경외시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쭉 할 때도 비슷한 점수 분포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요. 수능에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대학이 하나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쉽게 제가 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제발 쉽게 정시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학교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전 내신이 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정.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 받는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받냐고요.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야 실패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는 학생이 모의고사 치면 학평 치면 어느 정도로 나와요? 모의고사. 그 학생들도 1등급, 내신 1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정말 정시 성적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제끼고 정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만들겠다고요? 쉽지 않아요. 정말요. 딱 한 유형의 학생만 가능합니다. 무슨 유형일까요? 하루 15시간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요. 선생님, 그게 가능한가요? 15시간이요? 가능해야 돼요. 정시를 주장하려면. 왜요? 경쟁자인 재수생들, N수생들이 그만큼 공부하고 있거든요. 올해 수능에서 올해 불수능이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불수능. 재학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불수능. 근데 반수생들, 재수생들한테는요. 그렇게까지 불수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실패를 하고 재수한 학생들이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공부를 하겠죠. 하루 15시간. 왜요? 수능에서 3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이거예요. 고민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정시파를 주장하려면 하루 15시간 공부하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정시파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15시간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진짜로요.
그걸 고민해 보세요. 진짜로 그런지 하나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그래프 좀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2020학년도에 수능의 표준 점수의 평균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누어 본 거예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누어 보니까 재학생들의 평균 평점이 국어에서 97, 그 다음에 수학에서 97.5, 뭐 98 정도라고 보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문과 수학이니까 빼고요. 요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요. 재학생들은 97점대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생의 성적대를 보니까 109점. 그 다음에 여기 수학과는요 106점, 107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점수 차이가 표준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둘이 합치면 얼마요? 대략 한 20점. 과목당 10점씩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국어에서 10점, 수학에서 10점, 2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20점 차이면요. 앞에 표를 기억하시면 표준 점수 20점 차이면 재수생들이 이른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원서를 쓰고 있다면 재학생들은요 건국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점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연히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이요. 15시간 이상 해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봅시다. 이제 수능의 등급 분표를 봅니다. 이 등급 분표를 보시면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구분한 거거든요. 등급 분포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고요. 이과 수학을 베이스로 했어요. 자, 2020년을 보니까 재학생들 점수 분포를 보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 비슷하네요. 그죠? 1등급, 2등급, 3등급 비슷한 분포 곡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이요. 수학에서 졸업생들이요. 여기 이만큼 차이 나요. 앞부분에 완전히 쏠려 있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전수 데이터거든요. 이건 전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다니까요. 평가원이 발표하는 데이터요.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재수생들이요. 졸업생들이요.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나의 길이 그거밖에 없나? 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 중에서 N수생의 비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카이를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정시로 스카이를 간 학생들 중에서 N수생의 비율입니다. 이 정시로 스카이를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N수생의 비율, 서울대가요 60%예요. 고대가요 70%예요. 연대가요 70%예요. 정확하게 69점, 68점 얼마 되지만 대략. 근데 이 2019년에 요때가 어떤 때냐면요. 정시의 비율이 25, 26 정도 될 때예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요? 40%요. 지금 정시 비율 40%요. 올해 입시 결과 나오면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닐 거거든요. 이거 빅데이터 한번 돌려봤거든요. 실제로 지원한 학생들을 가지고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정시 확대. 앞에 성적 보면 알잖아요. 재수생, 졸업생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올해 입시 결과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정시로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들 70% 나와요. 고대, 연대 80% 가까이 나올 겁니다. 78% 정도 나왔었거든요. 빅데이터 돌려봤을 때. 그러니까요. 10명 중에 8명이 졸업생이에요. 그 2명을 뚫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공부하세요. 그래야만 정시파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정시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에 있는 상위 12개 대학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돼요? 재학생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35%까지 내려왔어요. 35.5%까지요. 그 다음에 재수생의 비율을 살펴보니까요. 65.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딱 놓고 봐도 상위 12개 대학에서 정시로 대학을 간 학생들 중에서 N수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졸업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는 거기, 저는 거기 35%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 10만 명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15시간 이상 공부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단하세요. 이제 정보를 알았으니까 확실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선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학생부 추천, 학교 추천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부 추천 전형이 늘어났어요.
교과 추천 전형이 늘어났고 학교 추천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얼만큼요? 10% 이상 하라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는요. 10% 이상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부 추천 전형 10% 이상 했어요. 왜요? 지방은요. 지방에 있는 거천국립대는 이미 1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정부가 10% 이상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요. 안 했었거든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고등학교의 1등급이 능력이 똑같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요. 주요 대학교에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서는요. 대부분의 주요 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7% 정도 수준이었어요. 15개 상위 대학 정도 보시면요. 근데 2022학년도에 정부가 10% 늘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늘렸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된 대학이 15개 대학 중에서 7개예요. 왜 그럴까요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 이상 늘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학이 여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한 방법을 도입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정량적 평가, 수능, 내신으로 봤을 때 1.1은 합격, 1.2는 불합격, 1.2는 합격, 1.3은 불합격.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건국대학교 서류 30%, 경희대학교 서류 30%, 고려대학교 서류 20%, 동국대학교 서류 30%, 성균관대학교 정성평가 20%를 집어넣었어요. 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이 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성균관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나머지 4개 대학이 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한 거거든요. 경희대학교, 가장 대표적인 거 경희대학교요.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류 30%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한 형태죠. 자, 그래서 2020학년도 학생부 교과의 합격자 평균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시립대학교, 한양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은 개별대학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울산대학교 교과 입교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급 평균은 4.1 정도 나오고요. 이건 대학 평균, 한산 평균으로 하면 88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집 단위 보니까 최고, 최저, 하위 20% 성적 보면 이렇게 쭉 평균까지 나오면 대략 이 정도 성적대에서 내가 울산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구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정시 전형에서는 재수생들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하루 15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지금 예비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니까 내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잠시 멈춤.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부모님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학생부가 두꺼워야 되고 3년 내내 일관된 진로희망, 누구보다 많은 활동의 개수, 수상 실적도 괜찮아야 되고 현란한 문체의 자소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오해들 때문에 우리가 학종에 대한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확실하게 짚어줄 테니까 이 부분의 생각을, 오해를 좀 접고요. 평범한 학생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최고의 전형이거든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85% 정도가 재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 그렇다면 나도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세요. 내신 선생님, 아니 여러분, 정시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 15시간 공부할 것 같으면 그 15시간 중에 14시간, 13시간 정시 준비하고 모의고사 준비하고 내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2-3시간 정도 내서 학종 준비하시면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식 역량에 대한 평가가 다소 뒤로 빠지거든요. 객관식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 전년도에 지금 고3 학생들, 예비 붙은 학생들 말고요. 지금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러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상승하고 선발이 좀 고도화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요 대학들은 왜 적용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학생부만으로 얼마든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만 우리가 지금부터 보여주면 돼요. 선생님 예비고 3이고 겨울방학 앞인데요. 얼마든지요. 선생님이 지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맘때쯤 만나요. 그리고 지도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요? 고등학생,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변신은 무죄거든요. 고등학생들의 변신은 어느 때라도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도전합시다. 해봅시다. 우리 평범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분 생각하는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왜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합격자의 내신 범위가 아주 넓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네. 1등급 때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요. 2등급, 3등급도 합격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2.8등급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다만 서울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죠. 학종에서, 학생부에서. 시립대학교, 나중에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지만 시립대학교요. 합격하는 학생 일반계 고등학교만 데이터만 쭉 따로 빼봤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요. 5.4등급인가까지. 뭐 아무것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좀 더 고민해보세요. 좀 더 알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전년도에 합격한 학생 다 뽑고 난 다음에 내신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5.8등급이요. 한양대 붙었어요. 왜요? 얼마든지 가능. 그 학생은 학생부로 자신의 능력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전해봅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학종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학종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가운데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3년 동안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대학의 본질, 이거는 어느 대학이나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립서비스 정도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학생을 이상적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이 뽑고 싶은 학생은요.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을 대학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예비고 3,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거죠.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어디에? 학생부에. 언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불가능. 그건 탈락. 그건 불합격. 제발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되죠 뭐. 되기는 뭘 돼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고민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평가 요소. 그러니까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5개. 별 5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 요소가 있어요. 평가 요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대학 이걸 어떻게 선발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교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선발할까요? 교육받아서요. 어떻게 교육받는데요? 평가 요소를 교육받아서요. 진짜로요. 대학마다 평가 요소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그 교수들이 평가 요소 교육을 받아요. 우리 대학은 이런 학생을 선발합니다라고 교육받아요.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대학별 평가 요소가 그렇다고? 그럼 나도 평가 요소를 알면 되지. 콜.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평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부에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요. 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4가지입니다. 빨리 따라 하세요.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평가 요소로서 존재하는 학인 전발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진짜로요. 그럼 진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업 역량의 평가 세부 내용입니다.
학업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1번, 성적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대부분의 학생이 W자형 아니면 M자형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고르게 유지하는 건 좀 어렵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내신을요, 정성적으로 반영합니다. 정량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1등급이니까 넌 되고 2등급이니까 넌 안 돼. 일단 입학사정관들은 등급을 안 봐요. 등급은 오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시립대 아까 말씀드렸죠. 1등급도 합격, 5등급도 합격. 왜? 선생님, 그래서 깜깜이.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예측 가능해요? 여기서요. 대학이 지금 이걸 제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평가 요소 이거다. 학업 역량은 성적, 내신 성적에 대한 이야기 한 줄. 열 몇 개, 이거 평가 체크리스트거든요. 열 몇 개의 평가 체크리스트 중에서 학업 내신에 대한 이야기 2번. 나머지는 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3번째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학생부에 뭘 보여주면 돼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요, 자기주도적인 모습. 이 2개를 보여주면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활동에,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돼요. 언제요? 고3 때 내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설득력 있는 학생부가 된다고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진짜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지원자 A는요, 2등급, 1등급 내신이요. 2등급, 1등급,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자 B는요, 1등급, 1등급, 1등급이에요. 누가 더 우수해 보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점수 오픈. 원점수 오픈했더니 이 학생은 국어 89점 1등급 받았는데 이 학생은 뭐예요? 87점. 그러니까 뭐예요? 89점 받은 학생은 1등급을 문 닫고 들어간 학생, 87점 받은 학생은 2등급을 문 연 학생. 두 학생의 차이는 한 문제 차이. 실수했냐 안 했냐의 차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게 엄청 거창해 보이시죠? 아니요. 이 학생이 우수하면 이걸로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여긴 100이잖아요. 객관식 역량을 원점수만 딱 놓고 봐도 얘가 훨씬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대학은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학생부 내신을요. 근데 이렇게만 평가하냐면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질문 던집니다. A 학생은요, 5개 학기의 평균이 2.5예요. 5개 학기 평균이 2.5. B 학생은요, 2.0. 누가 더 우수해 보이세요?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들이 B 학생. 그래서 저는요, 2.5를 서울대 쓰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합격시켜요. 진짜로요. 2.5 합격시킨다니까요. 이번에도 합격했어요. 1단계. 2.78. 합격. 1단계 합격. 얼마든지요. B 학생 2.0 우수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실제로 보낸 학생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데이터 보면 황당하실걸요? A 학생은요, 1학년 때 4등급에서 출발해서요, 3학년 때 1등급으로 끝냈어요. B 학생은요, 1학년 때 1등급에서 출발해서 3학년 때 3등급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평균 내니까 얼마? 2등급. 얼마나 오류 데이터예요? 2.0. 우와, 대단해! 합격할 거야! 웃기고 있네요. 등급은 5개 학기 평균이기 때문에 오류 데이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내신을 쭉 최대한 끌어올려 보는 거예요. 아니, 정시는 되고 내신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시는 더 귀신들이 많은데 객관식 귀신은 정시에 더 많아요. 비율상으로 봐도요. 당연히.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해됐죠? 오류 데이터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이 내신 성적을 분석하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수자 숫자는 어떻게 되니? 100명이, 300명이 들었니? 10명이 들었니? 맞죠? 엄청 중요해요. 내신의 중요성이 뚝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을까? 쉬운 과목 선택했을까? 어려운 과목 선택했을까? 그죠? 이걸 본다고요. 쉬운 과목 선택한 학생이랑 어려운 과목 선택한 학생,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은요, 무조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요. 거의 대부분. 특정한,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목 선택해서 8등급, 9등급 받았다. 이건 아니지만, 그죠? 미적분 선택해서 3등급 받은 학생이랑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1등급 받은 학생, 누구 뽑을까요? 미적분 3등급이요. 당연한 이야기죠. 선택 과목이요.
성적 추이는 어떠니? 등급 컷은 어떠니? 심화 과목은 얼마나 이수했니? 기타 과목의 등급은 어떠니?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의 내신이 괜찮구나. 이 학생이 드러나는 숫자 내신은 별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학생 정말 괜찮네. 이게 내신에 대한 평가라고요.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요. 제발 숫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 이거요. 2.76, 2.73. 와, 내신이 0.03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나 주요가 전공 관련 과목을 보니까 2.21, 3.1. 누구 뽑을까요? 당연히 A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내신 딱 쳐다보고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충분히 전략을 잘 짜기만 하면 돼요.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도 안 믿기면 제가 올해 K대학, 고려대학을 보낸 학생의 내신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학생은 제가 처음 A 학생으로 보여드리는 학생이죠. 3.6에서 시작해서요. 1.5로 끝냈습니다. 고려대 합격. B 학생은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요. 이 학생은요. 끝날 때 3학년 1학기 성적이 2.8이에요. 2.8. 내신은 딱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은요. 전형적인 W자형이요. 자, 이 학생을 딱 보니까요. 여기 내신이 얼마요? 2.0. 세 학생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세 학생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고려대 합격. 1.5도 합격, 2.0도 합격, 2.8도 합격. 제가 다 보낸 놈들. 제가 다 보낸 학생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학생부가 무엇을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중간에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중간에 떨어진 학생.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전략적인 접근.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만 알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도전해봅시다.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딱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착하다고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에서 여러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착한 학생 주요 대학에서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성실한 학생 주요 대학에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왜요? 그건 평가 기준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평가 기준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그 내용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학생부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읽어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가? 그런 경험 있어요? 네. 그럼 학생부 기록하세요. 그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의 인성이 괜찮다라고 예측 가능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예비 고3이고 겨울방학인데 가능한가요? 네. 전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와 3학년 학생부가 완전히 다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면 돼요. 진짜로요. 계획된 행동, 준비된 행동 하시면 돼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가 학업 역량을 픽스하고 싶어요. 학생부에서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 4개의 영역을 다 동시에 3학년 1학기 때 보여줄 수 없어요. 불가능. 전 반대. 3학년 예비 고3이니까 2개만 딱 보여주자고요. 아니면 1개. 상관없어요. 하나만. 아니면 2개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업 역량을 보여주겠다. 공부하세요. 대학 홈페이지 가면 이게 다 있어요.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체크리스트 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러면 내가 이 3가지를 3가지 과목에서 보여줄 거야. 어떤 방법으로? 그거 고민하시면 돼요. 1학년, 2학년 때와 완전히 다른 학생부. 고등학생의 변화는 무죄. 그러니까. 됐죠? 자, 전공적합성에 대해서는 오해가 정말 많아요. 이 전공적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다 이 전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픽스가 되거든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등학교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몇 과목쯤 될까요? 최대 많아야 30과목이에요. 30과목이요. 근데 대학의 전공은 몇 개일까요? 수백 개요. 대학의 전공은 몇 개요? 수백 개요. 전공적 합성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금 공부 안 한 소리예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른바 계열적 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열적 합성이요. 전공적 합성이 아니야. 뭐라고요? 계열적 합성이요. 그 계열에 맞는 역량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보세요.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 핵물리학자예요. 그러면 지원 전공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질문, 어떻게 표현할 건데 학생부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돼. 어디에서? 학생부에서요. 그러면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관심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 학생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로요. 그 부분. 자, 하나 더. 전공에 대한 관련된 독서. 여기도 중요하죠. 적절한 수준인가. 갑자기 막 현대물리학 500페이지, 600페이지짜리 현대물리학을 책을 읽어. 갑자기! 대학이 인정할까요? 아니요. 임명용이죠. 학생부 임명용. 거짓말. 그런 책을 읽은 학생이 교과 세특이 이 모양이라고? 탈락.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적절한 수준인가. 왜요? 교차 검증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원 전공과 관련된 독서의 우수함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차근차근 3학년 때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학생부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과 세특에서 그걸 하나씩 내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보여줘야죠.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그런 전략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도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3학년 때 예비 고3들한테 제일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야, 봐봐. 너 이거 해.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 뭐니? 이제 2년 생활 해봤잖아. 우리 학교의 문제점 찾아봐. 선생님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좋아. 고쳐.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니? 충분히요. 이걸로 진짜 많은 학생을 보냈거든요. 왜요, 여러분? 말이 발전 가능성이지, 여러분. 학생부에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왜요? 지금 목불인견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나쁜 놈들한테 나쁜 말을 적어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생이지만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겠죠. 희망을 담아서 적어준단 말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뛰어납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희망을 담아서 적어낸다고. 근데 그런 희망을 담아서 적을 때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발전 가능성은 뭐예요? 근거가 있죠.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도전! 그게 발전 가능성. 증거가 있잖아요. 대학은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이걸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 겨울방학 때 뭐 하실래요? 우리 학교의 문제점 딱 찍어서 친구랑 같이 해결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면 돼요. 그걸 학생부에 입력하고 그걸 학생부에서 통해서 증명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2학년 2학기 회장으로 학생임을 쭉쭉 이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특히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분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건 확인을 해봤지만 어쨌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요. 이런 자율활동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로 대학에서 딱 보이는 건요. 요 두 단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보여.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지워져요. 왜 다 지워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동일 고교,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유사도 검색에서 학생부가 다 걸려요. 그러면 유사도 검색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 전부 다 화면에서 안 보여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대학에서요. 블라인드로 다 보여요. 글자가 안 보여요. 오로지 보이는 글자 회장. 왜요? 이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회장 두 글자만 보여요. 그럼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탈락. 평가할 수 없으니까 탈락. 평가 대상이 아닌 거죠, 이 학생은. 그렇게 되는 학생부가요, 사실 상당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학년 때 완전히 달라진 학생부를 만들면 누구의 이야기로 채워질까요? 나의 이야기요. 내 이야기로만 채워진 학생부. 그거 1단계 합격. 진짜로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 학부모님도 항상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저희 학교는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맞아요. 인정.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방의 울산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 학교가 그런 학교일 수 있어요. 근데 대학이 보는 건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학교가 잘했냐가 아니에요. 왜요? 블라인드 평가를 하니까 어차피. 학교가 무엇을 해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지원자가 무엇을 해냈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취가 포인트예요. 지원자가 뭘 해냈냐고요. 모두 다 안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이 학생 혼자서 자기의 학생부를 만들었어. 그럼 그 학생은 이 학생이 이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대학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시켜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이걸 했어? 정말? 그럼 합격하는 거죠. 진짜로 했으니까. 나만의 학생부를 만드는 것. 우리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고등학교가 그런 거 선생님 잘 안 해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학교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고치면 되죠. 도전하세요. 실제로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고치려고 노력했던 과정만 학생부에 있으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니까 3등급 고대 연대 보내거든요. 얼마든지요. 도전합시다. 자, 2015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직도 잘 안 되는 고등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이 내용이 행사활동이 빠지고 뭐가 들어갔냐면요. 창의주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어요. 창의주제활동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주제활동에서 뭘 할 수 있냐면 학교, 학년, 학급 특색활동을 자율활동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에다가 학교 특색사업, 학년 특색사업, 학급 특색사업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3학년이니까 학년 특색사업이나 학년 특색사업이나 학교 특색사업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제가 만들어가는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이게 다 있거든요. 학교 특색사업도 있고, 학년 특색사업도 있고, 학급 특색사업도 있거든요. 담임선생님들한테 계속 얘기해서 푸시해서 학급 특색사업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3학년이니까, 예비고 3이니까, 또 학교 분위기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학급 특색사업은 만드세요. 무조건이요. 요것만 만드시면 돼요. 우리 학급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내가 기획해서 했습니다가 학생부에 기록되면 됩니다. 어디에요? 자율활동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없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네, 종합의견. 종합의견 3학년 때 반영 안 되니까 어디에요? 교과 세트. 개인별 세트. 얼마든지요. 이 학생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성취해냈습니다만 있으면 돼요. 그럼 뭘 보여줄 수 있어?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성은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에 딱 찍히게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학급 특색 사업을 기획해야 되겠구나. 이 학급 특색 사업을 연결시켜서 학급 특색 사업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책 읽기 만들거든요. 아침 독서 20분. 아침을 깨우는 독서 이렇게 해서 아깨독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아깨독. 얼마나 좋아. 제가 선생님이 정말 지금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독서 20분. 그 다음에 주제 선택 활동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이 활동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심화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거 주제 선택 활동.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책을 읽은 내용들을 주제 선택 활동으로 하면 되죠. 그럼 점점 깊이 들어가는 내용을 자율활동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자율활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들죠. 어려워요. 진짜로. 저도 쉽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힘든 걸 해내잖아요. 발전 가능성이 월등한 학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해봅시다. 꼭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합격자들의 교과 등급 분포입니다. 동국대학교의 내용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요. 교과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평균이 등급 평균이 2.8이에요. 자, 그러니까 2.8의 교과 등급 평균 등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2등급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지원자가 여기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죠. 여기요. 3.1등급부터 시작해서 6.0등급까지 대략 한 27%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 가운데 동국대를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3등급 이하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해는 됐는데? 이 아이들은 되고 있는데요. 나도 도전!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계열별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일반고 지원자 일반고 최종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고의 인문종합은 평균이 2.63이고요. 일반고 최종은 2.24. 그 다음에 자연종합은 2.57, 2.27입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이 2.8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원자는 1등급부터 8등급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다른 거 다 빼고 일반고만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를 보니까 1등급에서 5등급, 5.2등급 정도까지가 합격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캡처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세요. 자기한테 맞는 구체적인 전략.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 안 그래도 돼요. 이 순서대로 간다? 그거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는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 순서도를 통해서 이 흐름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건 딱 지적 호기심.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지? 그 궁금함을 수업으로 풀고 그 궁금함을 독서로 풀고 그 궁금함을 탐구보고서로 풀어가는 과정이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영역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에서 공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연계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짜로 어떤 전략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학생은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 학생이요. 정확하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저랑 만나서 상담을 시작했던 학생입니다.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전체적으로 똑 놓고 보니까 적정기술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공적개발에 대한 이야기, 환경불평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과 성향이 확 드러나죠. 근데 이 학생 문과였어요. 문과 학생이요. 학생부를 이 모양을 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상담합니다. 이 학생 내신 등급이 3.4 정도 됐었거든요. 상담합니다. 야, 이리 와. 물어봅니다. 별거 없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너 이거 왜 했어? 이거 왜 했어? 똑같이 여러분들도 학생부를 보면서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학부모님이세요? 그럼 아들한테 딸내미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거 왜 했어? 왜 했어? 왜 했어? 왜 했어? 왜 했어? 왜 했어?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거든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은 뭐였을까요? 이 학생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자원개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딱 넌 자원개발 전문가를 꿈꾸고 있구나. 이거 제가 엄청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질문을 하다 보면 이놈이 이걸 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부모님 정도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질문을 계속 해갈 수 있느냐 없냐인 문제예요. 자원개발 전문가를 꿈꾸는 이 학생,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건 말이야. 네가 찾아와야지. 자원개발 전문가를 막 찾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우와 제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학생부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 진짜로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과를 가야 될까요? 숙제. 그러니까 또 답을 가르쳐 주긴 해야 되겠죠? 어떤 전략을 세우면 이게 가능해질까요? 이 학생이 가야 하는 학과는요, 놀랍게도요, 진짜 터무니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걸요? 이 학생이 가야 할 학과는 러시아 어문학과입니다. 왜요?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요? 러시아에서요. 뭐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3학년 때. 러시아 어문학과. 러시아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공부를 해야죠. 러시아 어문학과는 두 개의 학과가 합쳐진 겁니다. 러시아어 문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어문학과가 있어요.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대학 교수에 그 대학 교수들이 두 부류거든요. 러시아 어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어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요. 러시아 어문학과에 가는 걸까요? 러시아어 문학과에 가는 걸까요? 당연히 러시아 어문학과죠. 러시아어를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그럼 이 학생이 쫙 찾아봅니다. 전국에 있는 제가 서울에 있는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랬으니까 서울에 있는 러시아학과 인재상을 다 찾아봅니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에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자원 외교를 중재하고 빙고. 넌 성균관대학교. 왜요? 그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딱 이거잖아요. 콜. 이 학생 3점 후반대의 내신을 가지고요. 성대 러시아 어문학과를 갔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공부를 안 하고 학종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럼 못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가실까요? 그걸 고민해 보자고요. 전 지금 가능한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은요, 38개 대학에 11,000명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53명이 줄었고요. 홍익대학교, 서경대학교가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자, 전국의 3.2%고요.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보면 8.7%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논술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요. 최초 입결은 이렇게 되고요. 이건 2022년도의 입결입니다. 최종 경쟁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논술 실력,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요 두 가지가 충족되면 논술은 도전해봄직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내신이요. 아니요. 내신은 이거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논술 보시면 1등급 210점, 208점, 204점, 198점, 190점. 여기까지 딱 자르면 되죠. 178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 경희대학교는 논술에서 6등급은 내신 6등급은 안 뽑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요? 5등급까지는 조금 열어놨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20점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논술 한 문제가 20점 정도. 그러니까요. 내신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논술만 잘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지원 정량은요. 정말 제발 부탁하는데 논술을 굳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반드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올해 딱 보시면 아시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논술 역량이 매우 강조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논술은요. 놀랍게도 대학별로 유형별로 나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문제를 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부터 푸는 대학은 기출문제는 4년 전 기출문제, 4년, 5년, 6년 전 기출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난 뒤부터 3년 전, 2년 전, 1년 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모의평가 다 처음 보시고요.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유형을 찾기 위해서, 대학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술을 한번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나한테 딱 맞는, 요거 봐라! 이런 논술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계열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을 할 때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지방에 있는 울산 지역에서 논술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뭐 학원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요, 논술은 무조건 이겁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논술 가이드북, 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논술 가이드북 안내 영상 반드시 보시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여기에 기출문제랑 해설 다 실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모범 답안에 대해서 계속 따라 적는 과정이 있으면 돼요. 사실 학원에 가도 거의 이거 하고 있거든요. 모범 답안을 따라 적으면서 여러분들의 사고 패턴을 그 대학이 원하는 패턴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학이 이야기하는 모의 논술에 적극적으로 응시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 활용을 제대로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논술 쓸 때 6논술 쓰는 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좀 반대하거든요. 6논술 이건 좀 아니에요. 6논술 쓰는데 여기 가고 묶으면 앞에 거 이야기하고 묶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6논술 쓰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높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6논술 씁니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보수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6논술을 굳이 쓰겠다면 선생님은 절대로 반대거든요. 근데 6논술을 굳이 쓰겠다면 4개의 논술은 4개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낮춰서 잡으세요. 2개 대학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높여서 절대로요. 가능하면 선생님은 지금 예비 고3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학종으로 돌아서는 걸 권합니다. 선생님 전 내신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극강으로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수능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내신 준비하면요. 얼마든지요. 근데 수능을 대충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 대학 가고 싶으시죠? 대학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루 15시간 공부한다 계획 세우세요. 지금 늦었으니까 더 중요합니다. 15시간 중에서 13시간 내신 공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추기 위한 공부, 2시간 학점 준비 충분합니다. 100% 합격. 전략을 가르쳐줬잖아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그것대로 가는 겁니다. 자, 좀 많이 못다한 이야기들이,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정말 울산 지역이라서 제가 정말 덜덜덜 떨면서 메일 주소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 보냈을 때 앞에다가 말머리에다가 울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펠의 아우데. 감히 알려하라. 여러분, 학종을 준비한다라는 게 지금 예비 고3들한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학교에서 예비 고3들 데리고 학종 준비 시작하거든요. 저 워낙 바빠서 1, 2학년들 볼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준비하는 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겨울방학 동안 풀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전합시다. 감히 학종에 도전하는 그런 멋진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팁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메일 보내세요. 마지막 단어 인키페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히 알려하는 도전 정말 응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키페, 지금 하라. 멋지게 도전하고 멋지게 지금부터 해내는 울산 지역 예비 고3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